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 포럼을 오늘 열고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 고용 전망을 토대로 고용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결과 내년 제조업의 경우 경기 회복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고금리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노동 수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일명 딩크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81만 5,300여 쌍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 4,600여 쌍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딩크족 비중은 2018년 21.7%, 2020년 25.8%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 액화 천연가스로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 대상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공급된 전국 아파트 분양 단지 3곳 중 한 곳은 청약 경쟁률이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 분양 사업장은 총 215개 사업지로 이 중 67곳은 순인의 청약 경쟁률이 0%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순인의 청약 경쟁률 0%대 사업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지난주 14일 2023년 마지막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 결과 발표가 있었죠. 3번 연속 금리 동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예상보다 더 완화적인 발표가 이어지면서 대왕 비둘기의 출현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시장이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사실상 피봇 선언을 한 12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내년 국내외 자산시장 또 금리 방향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소장,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대호 소장님, 오늘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봐야 되겠고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내용도 봐야 되겠고요. 점도표도 봐야 되겠고요. 또 내년 금리 전망, 우리 전망, 자산시장 많은데 일단 한 걸음씩 나가 보도록 하죠. 이번 12월 FOMC 회의 결과, 이 결과 자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주요 배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최고금리 기준으로 5.50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2007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세계 경제 곳곳에서 아비 규환의 곡소리,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이런 어떤 한탄에 맺힌 소리들이 많았는데요. 네. 2022년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던 미국 연준이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5.5%에서 그대로 스탠바이를 시킨 것이죠. 예. 3번 정도 연속으로 동결하면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동결을 했느냐? 지표상으로 볼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3.1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미국 연준이 억제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가 2%대까지는 용인하겠다라는 것이 오랜 그 팔리스였는데 네. 거의 2%대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완전히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은 고용은 여전히 조금 높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기존의 스탠스를 그대로 이제 유지했다. 이런 면에서 5.5에서의 동결이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금리 상황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 주체들, 특히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려운데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려서는 선거에 승산이 없다. 이래서 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연준을 향해서 좀 통화 정책의 완화 또는 어떤 피벗을 압박한 그런 흔적도 네. 여러 군데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단 동결하고 내년 초에 가져보겠다 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는 그만 우리가 산에 정상에 올라갈 때 똑같은 고도라도 같은 해발 1000m 하더라도 내려오는 마음과 올라가면서 느끼는 1000m 그게 마음이 크게 다른데요. 3번의 연속 동결 속에 이제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그런 신호까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대호 소장님, 물가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 또 대선을 앞두고 경기 상황, 공용 상황이 어느 정도 좀 둔화에 대한 조짐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동결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아예 이제는 더 안 올릴 것 같은 피봇이라고 하죠. 방향 전환의 뉘앙스도 풍겼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양준석 교수님, 특히 12월 FOMC 회의 결과는 뭐 성명서도 중요하고 파월 기자회견도 중요하지만 점도표가 나오는 또 회의 아니겠습니까? 점도표란 것이 무엇인지 또 이번에 가장 많은 위원들이 4.5에서 4.75에 점을 찍었다는데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예, 점도표는 일종의 그냥 한 명씩 조사하는 건데요. 네. 그 연준 위원들이 내년 강년 말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그냥 조사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점도표라면 점인데 그게 한 사람의 표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1월에 나온 점도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평균치가 4.6이랬는데 4.5하고 4.75 사이로 예. 된다는 건데 예. 그런데 9월에 나온 점도표만 해도 요게 5.0%에서 5.25%에 집중돼 있었어요. 많이 찍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월에는 8월에는 한 번, 네. 내년 한 번 금리를 내리겠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금리를 3번 내리겠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상당히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건 조금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한 10월 초까지만 해도 그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를 많이 줬어요. 물론 개인 위원들마다 좀 견해가 많이 좀 달랐습니다. 예. 어떤 위원들은 그래도 이제 내릴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 연준의 어떤 계속 나오는 메시지는 더 오랫동안 그리고 또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계속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거의 2주일 사이에 바뀐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왜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냥 추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헤드라인은 3.1%, 근원은 4.0%지만은 여기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게 주거지 렌트비요. 물가인데요. 예.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렌트비를 가지고 또 주택의 비용도 환산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계산을 할 때는
그 지난 12월 동안에 평균 그 렌트를 쓰게 되는데 예. 그런데 12개월 전에 렌트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지만은 최근에 렌트는 별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선 일부 비둘기파 학자들이 계산할 때 예. 지난 3개월만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지난 3개월 움직인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한 2.1%밖에 더 안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그것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본다면은 거의 뭐 2% 수준에 돌아왔다. 그런 수준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관심을 뒀던 것은 내년에 금리 떨어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금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2026년, 27년. 예. 그런데 그것은 2.5%, 2.6%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2.6% 이하로 그러니까 예. 최고 수준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2.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지금 장기적으로. 표에 나오는 게 예. 좀 맨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오른쪽이고, 예. 예, 맨 오른쪽인데 만약 2.25%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은 예. 미국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3%포인트를 지금 다음 한 3년 동안에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 얘기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좀 더 천천히 내리든지 예. 아니면은 미국하고 같이 내리다가 미국이 안 내릴 때 우리는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되네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 이제 국내 통화 정책,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 우리 양준석 교수님께서는 왜 11월에서 12월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왜 연준 위원들이 내년의 금리 전망을 더 낮게 무려 4.6%로 많은 점을 찍었을까? 렌트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느꼈을 것이다. 또 이런 점을 또 짚어주셨고요. 김두호 소장님, 네. 12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하면 어쨌든 성명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2월에 나왔던 성명서 내용 중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인식 변화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요? 예,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가 FOMC인데요. FOMC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이틀간의 회의를 끝내면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정책에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요. 예. 이 FOMC 회의에서 논의된 얘기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쭉 발표하는데 자 그동안의 스탠스는요. 이 인플레에 꺾여가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잡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 방점을 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물론 아직도 인플레를 완전히 잡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네. 이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긴축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어떤 것을 영어 스펠링으로 any 네. 그러니까 어떠한 수단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긴축 쪽에 좀 더 긴축 완화, 긴축 해제 쪽에 방점을 찍는 네. 긴축 해제할 명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 인상 5.50%가 어느 정도는 물가를 잡는데 효과적이었다. 네. 긴축 금리가 거의 고점에 왔거나 고점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대목을 강조를 했거든요. 뭐 이 역시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은 한 고비를 넘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벗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던 정책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 어떤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그런 정책 성명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성명서 내용 중에서 이런 거죠. 만약에 무조건 긴축이다라고 하면 올이라는 뭐 표현이라든가 아예 표현을 안 썼을 텐데 N이라는 표현. 뭐 어쨌든 긴축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긴축에 대한 강도를 낮춘 표현이었다. 이것을 FOMC 성명서에서 이제 기록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셨고요. 자, 양준석 교수님, 이제 FOMC 성명서가 나오게 되면 기자들이 먼저 딱 보죠.
그리고 이제 파월을 기다리고 있다가 파월 의장이 나오면 기자회견에 막 질문을 쏟아냅니다. 다음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네. 먼저 저기 네. 지금 2% 계속 이제 성명서에서는 2% 목표를 강조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역시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전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그 기자들이 좀 그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왜 이렇게 피벗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기자는 전에는 뭐 끝이 보인다.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지금은 이게 아마 최고가 아닐까, 이게 네. 정점이 아닐까 그런 네. 표현을 계속 썼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그런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은 뭐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러면은 이게 그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침체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연착륙 가능하다. 예. 그거를 또 강조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QE quantitative easing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계획대로 잘 이행하겠다. 네. 그래가지고선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하게 여기서 나온 그 기자회견하고 성명서의 내용을 본다면은 지난 내용하고 크게 다른 게 없다고도까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단어가 몇 개 바뀌긴 했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뭐 강조하는 거는 계속 강조하고 염려하는 거 계속 염려하고 네. 다만 그 큰 차이가 있다면은 전에는 더 올라갈 수가 있던데 지금은 다 올라갔다는 표현 그게 달라졌지만은 계속 연준이 관심 있거나 걱정하는 거는 달라지지 않았다. 네. 그래가지고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왜 피벗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뭐 그 주거지 비용 같은 걸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걸 아주 명확하게 찍어주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주식 그 미국 그 언론계 뭐 특히 금융 언론계 주식 언론계 같은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있을지 지금 상당히 추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확실히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왜 갑자기 연준이 돌아섰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죠.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자, 김대호 소장님. 그리고 앞서 우리가 점도표 살짝 봤는데요. 4.5에서 4.75에 가장 많이 저희 찍혀 있다. 지금이 5.5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75까지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기본이 3번이다. 금리 인하가 내년에는요. 언제부터 시행할지. 이제 완전 시장은 완전히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하고 그 시작점을 좀 많이 출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지켜보십니까? 시장에서 특히 뉴욕 증시에서 바라볼 때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종전과 가장 다른 얘기가 금리 인하 대목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언급한 대목. 네. 불과 12월 1일 애틀란타 학회에서만도요.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논의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그 대목 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대목은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논의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번 FOMC에서도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했다. 예. 그 발은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바로 그 다음 날 연준의 제2인자, 지금 FOMC의 제2인자죠.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롬 파월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 하고 지금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 FOMC에서 금리 인하 논의한 적이 없다. 네. 그런데 다만 점도표를 놓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점도표가 평균 4.65로 나왔으니까 지금보다 낮다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란 단어가 나온 것이지.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로서 금리 인하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단 한 톨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윌리엄스 총재가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잘 아시는 대로 뉴욕 연방은행은 지금 12개 지역 연준 중에서 항상 FOMC 회의에 들어가고 사실상 뉴욕에 12개 연방은행이 있지만 뉴욕이 모두 다 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환보유고도 다 뉴욕에 있고요. 예. 그만큼 영향력이 큰데 작심한 듯이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제롬 파월이 좀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봐요. 지금 바로 전임 이
FOMC 의장이 연준 의장이 네. 제닛 옐런이지 않습니까? 네. 제닛 옐런이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총지휘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좀채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고금리에 대한 피로감 이게 엄청나거든요. 네. 특히 서민들 영세업자들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협조를 깊이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로 금리 인하의 정책 목표 전환으로서의 논의는 없었는데 네. 금리 인하는 말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시장에 아주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요. 70년대 당시 카터 정부나 이럴 때도 이런 현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좀 올리다가 그 금리 오르는 게 대한 피로감이 생겨서 시장이 반응을 하면 이제는 좀 됐겠지 하고 금리 인상의 고삐를 늦춰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가서 역풍을 맞는다. 2차, 3차 예. 금리를 더 크게 올리는 그래서 폴 볼크가 등장해서 하루에 4% 이상 올리는 네. 대충격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조짐이 있지 않냐. 윌리엄스의 발언을 굉장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그 양 교수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왜 피봇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논리적 어떤 합리적 타당성 있는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네. 경제학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한 달 만에. 예. 한 달도 아닙니다. 네. 12월 1일이니까 불과 보름 만에 네. 완전 입장을 분복했는데 굳이 찾아보면요.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을 할 때 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처음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이게 수요가 늘어서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있는 줄 알았더만은 사실 이번 사이클에서의 물가 상승은 그 통화량 증가보다는 공급망이 무너진 데 따른 예. 코스트 푸시에 따른 인플레, 물가가 오른 게 측면이 많이 컸다. 이제 와 조사해 보니까. 네. 그런데 그 공급망이 지금 대충 해소돼 간다. 따라서 과거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왕 비둘기를 끌어낸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데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이 대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호 소장님, 시장은 지금 벌써 앞서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금리 인하다, 5월 금리 인하다, 6월 금리 인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불과 보름 만에 금리 인하로 방향을 연준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자, 양수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식시장은 이 딱 12월 FOMC 회의에 성명서와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점도표만 보고 랠리를 그냥 쳐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은 글쎄요, 이미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가. 뭐 다시 한번 산타 랠리 오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산타 랠리는 지속될 거라고 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그 사람들의 기대에 따른 그 산타 랠리인 것 같지 뭐 어떤 기초 변수 때문에 나오는 그런 랠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몇 주일 지나면은 다시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그 계속 이제 그 왜 연준이 이렇게 피벗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이제 다 궁금하긴 한데 그런데 그 지금까지 그 주식 시장 월스트리트에서는 계속 그 연준보다 더 빨리 금리를 내린다고 그렇게 계속 지난 1년 동안 네. 예측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내년에 진짜 그 금리를 그렇게 3번 내린다고 해도 네. 그래도 그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느릴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높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지금 뭐 월별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은 연별로 보면은 12개월치 기준으로 보면 4.0%니까 전혀 낮은 게 아니고 네네. 그 다음에 계속 뭐 그 노동시장 뭐 일자리 증가율이 뭐 둔화됐다고 증가율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지금 오르는 정도가 그 팬데믹 전에 본다면은 정상 수준이에요. 너무 좋죠, 고용시장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경제가 아직까지 호황적인데 예. 여기서 금리를 내리겠느냐.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진짜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가 둔화되지 않으면은 내릴 어떤 그
명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우리 양 교수님 이제 미국 증시 산타랠리가 온다 하더라도 이건 그야말로 빠르게 소멸될 수 있을 위험성이 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지금 산타랠리도 이게 아직 좀 글쎄요. 올까 안 올까 좀 의심스러운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세계 경제에 그 미국의 금리 피벗이 촉발한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도 영향을 주고 네. 또 국내적인 네. 우리나라만 있는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미국이 내년에 가서 금리를 생각보다도 뭐 저는 빨리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양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예. 빨리 안 내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내리겠다고 지금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는 원화 환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도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 달러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원화 강세요. 원화가 강세가 돼서 네.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네. 이런 상태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국제 자본 입장에서는요. 국제 무대를 투자를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통화가 강세가 되는 나라에 쫓아다녀야 환차익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금리를 미국만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잘 못 됩니다. 네. 한국은 금리를 많이 올리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리를 내릴 정도로 물가가 미국만큼 잡히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면 한국 원화 가치가 더 높아진다. 따라서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한국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외국인 자본이 좀 들어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쪽을 보면요. 정말 지금 PF 폭탄이 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PF 폭탄이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부동산 경기 좋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은 미국하고 특히 다른 것이 자기 돈 하나도 없이도 땅도 사고 집도 짓습니다. 왜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조달할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금리가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굉장히 싼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잘 분양만 되면 선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약 1년 반 전부터 이게 분양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돈을 못 갚으니까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준 금융기관, 특히 지금 증권사, 네. 새마을 금고, 뭐 신용 그러니까 저축은행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여기가 흔들리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금융 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플러스적인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폭탄 양쪽이 동시에 지금 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국내 상황은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양준석 교수님, 유럽 금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뭐 세계적인 중앙은행이다, 세계적인 시장금리다라고는 하지만 유럽 측면에서의 금리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달러 인덱스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유럽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유럽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더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 유로존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11월 보면은 2.4%로 떨어졌어요. 네. 그게 한때는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었는데 이게 갑자기 14% 이제 뭐 이랬죠, 작년에. 예. 그런데 지금 2.4%로 11월에 떨어졌으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도 지금 미국보다 더 낮고 좀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3.6%입니다. 네. 10월에는 4.2%였는데 그다음에는 2023년 성장률이 지금 예상으로는 0.6%로 돼 있는데 요게 그 9월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한 0.2% 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3분기에는 마이너스 0.1% 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마이너스 0.1% 성장했고 네. 죄송합니다. 4분기에는 그 성장률이 0.2%밖에 더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의 성장률도 1%대 정도밖에 더 안 되게 예상하기 때문에 네. 그 지금까지 그 유로존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이유인데 예.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미국보다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더 낮은데 그렇다면은 좀 적극적인 입장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기네들도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를 줬으니까 뭐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뭐 가서 봐야 네.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신호를 줬으니까 유로존도 금리를 좀 내년 초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대호 소장님, 채권 시장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뭐 기준금리 내년에 인하한다고 하니까 시장 금리 10년물, 2년물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네,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그 추세 속에서 가장 투자하기 쉽고 또 투자해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채권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떨어지는 것만큼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 투자가들 큰 손들은 채권으로 빠르게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줄을 세울 때 체육 시간에 제 앞에 있는 학생이 기준 잡으면 쭉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실제로 그 금리가 시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도매 은행들한테만 오버나잇으로 적용되는 아주 제한된 금리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든지 또 내릴 것 같은 조짐을 줬을 때 실제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반영은 국채금리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데 배팅하는 네.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다. 시장은 금리 인하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특히 단기 금리 2년짜리 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뭐 이 얘기는 결국은 곧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는 걸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앞으로 또 금리를 내리겠다는 인하 시그널 바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에 이어서 그 2023년 12월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 설명회를 좀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미국의 연준 회의 결과로 한국은행 숨통을 좀 트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버거운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자, 김대호 소장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죠. 미국의 5.5보다도 2%포인트가 낮은데요. 자, 보통 통상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인상하고 인하하면 같이 인하하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조화 현상에서 이탈을 하면요. 특히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미국은 인상하는데 우리가 인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분은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은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라고 최근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화제를 끌기도 했어요. 네. 자, 그 얘기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금리 인하를 생각할 겁니다. 동조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생각보다 더 높아져서 우리나라 수출이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물가는 지금 아직도 3%대 중반이고 또 이 공공요금 인상 요인들이 아주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또 미국보다는 금리를 덜 올렸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추세를 지켜보지 않겠느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내년 12월 달 정도 가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준석 교수님, 지금 금리 인하,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고려 사항 중에 이 빚 문제 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까지도 함께 좀 이야기를 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예, 뭐 저는 거기에다가 또 기업 그 부채까지 같이 네. 넣겠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 비율로 보면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 부분에서는 빚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빚에 대해 부담이 늘지 말아야 된다고 해가지고선 금리 올리는 것을 꺼려했는데 예.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빚의 규모는 더 늘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린다면은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돈을 미리 빌린 기업들이나 뭐 가게들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뭐 소비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예.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빚이 가계 부채든 기업 부채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예. PF도 말씀하셨지만은 PF도 역시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은 더욱 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가 계속 지연된다. 예. 구조 조정이 더 예. 늦어지는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너무 그냥 뭐 무섭게 얘기하기는 싫지만은 지금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문제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회피하고 싶으면은 지금 우리가 그 경기 회복이 느려진다고 해도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긴 하지만은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확실한 것은 우리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 이자 부담이 더 늘면서 그러면서 투자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너무 많이 미뤄왔어요. 우리가 한 10년 전서부터, 뭐 10년, 15년 전서부터 이 문제를 좀 다뤘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골마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좀 기회를 놓쳐가지고선 금리를 단기적인 경기 회복 때문에 낮추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한 2, 3년 후에 더 악화돼 가지고선 돌아오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염려가 들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어차피 미국 같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금리를 그만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선 비교적 높은 금리를 좀 더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또 인플레이션도 역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뭐 주로 이제 식품류 때문에 그랬지만은 야채 때문에 그랬지만은 우리가 11월 달에 그 인플레이션율이 3.3%였는데 미국이 3.1%였으니까 네. 오히려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더 높은 셈이거든요. 20일 날요. 이창용 총재가 물가 안정 운영 목표에 관련한 기자 간담회가 있어서 여기에 정말 굉장한 관심이 몰려 있거든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20일 날 좀 우리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힌트를 그럼 어떻게 좀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주는 힌트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혹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금리를 먼저 올렸으니까 우리가 또 먼저 내리지 않을까? 거기에 상당히 많이 좀 희망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를 확실히 주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내리기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를 줬지만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얼만큼 확실한 신호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요 신호도 아직은 예.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연준 자체는 좀 늦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 확실히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내리겠다고 신호를 주기는 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대호 소장님,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현재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좀 보면 금리가 좀 낮아지면 짧게라도 좀 숨통은 트일 것도 같은데요.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계 부채가 많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하고 있고 PF 위기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양 교수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의 어떤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성급한 금리 인하보다는 이번 기회에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내일 모레 구조 조정도 좋지만은 지금 오늘에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도 문제 아니냐. 그래서 미래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교각사루 바로 지금 살아있는 소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연착륙도 좀 생각을 하자.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PF 대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서 모든 PF를 살려준다. 이것은 오히려 경제에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정적인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도 어려운 부분의 숨통은 그러니까 유동성만 조금 지원하면 그 문제에 헤쳐나올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는 좀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보다는 문제를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라 이런 그렇습니다. 조언이신가요? 핀셋으로 예. 그러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네.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서만 연착륙을 위한 구제금융을 지금 PF 대출 때문에 구제금융이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사실 지금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보다는 정책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 교수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희망은 있죠. 내년 만에 3월에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면 한국은행도 혹시 뒤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당위적으로 해야만 하나? 근데 반면에 또 우리는 뭐 물가가 걱정이 되면 우리는 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한번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뭐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내년 총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 국내 경기가 너무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선 그 지금 중장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항상 좀 뒤처리했기 때문에 그 금리를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좀 내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한다면은 좀 정책 실수라고 보지만요. 그렇지만은 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1대1로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미국이 금리 내릴 때마다 우리가 같이 내린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그 PF 문제나 뭐 우리가 저 부동산 그 가격 상승 문제를 다시 그 불을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금리 역전을 언젠가는 그 바꿔야 돼요. 해소를 해야 된다. 언젠가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미국 금리를 1대1로 쫓아가면은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그냥 미국이 안 올릴 때 우리가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중재적인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방법은 미국이 한 두세 번 내릴 때 우리가 한 번 내리는 게 좀 그 합의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첫 번 내릴 때는 우리나라도 한 번은 내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내년에 진짜 두세 번 내린다면은 우리나라가 두세 번씩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 정상화되면서 우리가 물가의 상방 압력을 받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올리게 될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가 올릴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좀 희박할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그 경기가 좀 올리려면은 너무 둔화돼 있는 문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물론 가계 부채가 진짜 좀 어떻게 무섭게 크게 된다. 네. 그런 좀 예상 못하는 일이 있다면은 뭐 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그 한국은행이 동결시킨 이유가 근본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뭐 올리겠다. 그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습니다. 김대호 소장님, 최근에요. 아예 이제 통화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뭐 중앙은행의 역할을 좀 폄하하는 이제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의 빚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 이런 와중에 미국이 어쨌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을 좀 주면서 숨통을 돌릴 것도 같은데요.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이라든가 정부의 역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든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또 내년에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대목이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국제 여건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특히 국제 유가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마저 금리 인하로 간다. 자, 이런 대목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미국과 달리 통화의 발권국이고 기축통화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금리 정책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기 때문에 좀 종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어떤 환율을 방어하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적절히 관리하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면보다는 오히려 산업금융 정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앞으로 될 산업과 안 될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미래 블루프린트와 거기에 따른 어떤 자금 공급의 차별화, 제한된 자금을 좀 더 선별적으로 효율적인 높은 데서는 그런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의 통화 정책의 좀 재구성 또 개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통화 정책과 함께 어떤 산업적 구조 조정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정부의 역할까지도 함께 좀 해주신다면 오늘. 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우리가 금리를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실물 경제에 대한 그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지금 학계에서는 재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요. 예, 네. 지금도 그렇고요. 네.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 지난 2008년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였을 때도 상당히 많았지만은 그 투자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그 네. 투자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금융시장, 주식시장 같은 데만 키워줬지 예. 실물 경제는 그렇게 많이 도움을 안 준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그 여러 정부들이 재정 정책을 세게 때렸더니 오히려 경기가 무섭게 예. 확장된 거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도 이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졌고 그래가지고선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의 어떤 역할을 아마 다음 한 10년 동안 재평가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은 굉장히 무딘 도구입니다. 이자율을 내릴 때 너한테는 내리고 너한테는 안 내리겠다 할 수가 없어요. 네. 다 무조건 내려야 되니까 굉장히 무딘 도구인데 재정 정책은 핀셋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재정 정책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재정 정책의 역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산업 금융에 대한 역할뿐만이 아니라 뭐 복지 정책 같은 데서도 그런 핀셋 재정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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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내년은 나아질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선 2023년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내년 2024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